바이오 인공지능 연구센터 인터뷰. 오늘은 의과대학 김종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종일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유전체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일입니다. 김종일 교수님, 본인의 연구 분야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유전체학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DNA 또는 그 비슷한 RNA 이런 것들을 묶어서 덩어리로 연구하는 학문을 유전체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김종일 교수님은 사실 소위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의학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야죠. 네, 맞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저처럼 의과대학에서도 환자를 보지 않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되게 기초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네. 처음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닌 기초의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초의학 하는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기초과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과학을 하려면 자연과학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대학 갈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의과대학을 가서도 본인이 원하면 기초의학을 해서 순수 기초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의학을 좀 배워놓으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또 공부를 해보니까 기초의학이 또 꽤 매력적인 측면이 있어서 처음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저는 환자 보는 것보다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체질에 맞다고 생각해서 기초의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기초의학이라고 했을 때 크게 어떤 분야들이 있을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유전체학을 전공한다고 하지만 제 공식적인 소속은 생화학이고요. 기초의학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제 연구하는 곳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는 크게 해부학, 우리 몸이나 세포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 그 다음에 생리학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또 저처럼 생화학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 속의 분자나 물질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정상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돼서 질병의 기전을 연구하는 병리학, 또 약물을 연구하는 양리학, 또는 이제 병원균을 연구하는 미생물학, 기생충학, 또는 예방의학, 이런 정도의 여러 기초 학문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여러 학문이 발전하면서 유전학이라든가 의공학이라든가 소위 과거의 전통적인 기초의학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또 많은 학문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일 교수님이 이런 기초의학 쪽에 특히 유전체학, 지노믹스 쪽 분야를 그동안 연구해 오시면서 본인이 연구하신 성과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2009년에 네이처 논문을 한 편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국인 한 명의 유전체 게놈 서열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네이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그 계기는 거의 NGS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체 분석 기술이 막 등장했을 때인데 굉장히 고가의 기기였습니다. 이제 그 고가의 기기가 마침 저희 연구소에 하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한국인 한 명의 게놈 서열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개인의 게놈 서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서 논문이 나온 게 딱 두 편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유럽계 백인이었고요. 그래서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의 게놈 서열을 최초로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 하고 저희가 그걸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연구 결과가 다 나왔을 때쯤 중국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중국인을 분석한 논문이 네이처에 나가서 한편 실망도 하고, 이거 최초의 아시아인 게놈 분석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 하는 생각 들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완벽하지 않은 게 있어서 우리 연구 결과를 잘 포장하면 저희가 이제 좀 내세울 수 있겠다 해서 저희 정밀성을 강조해서 저희 결과가 네이처에 나갔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뿌듯했고요.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지만 그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아직 부족한데 그 툴을 저희가 직접 다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분석을 해서 힘들지만 결과를 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그게 지금도 가장 보람 있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니까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한국인의 어떤 유전체의 특징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과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을 가장 구별하는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른 기지입니다. 혹시 기지가 마른 기지시죠?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물기지거든요. 그러세요? 예, 저는 물기지고 저희 아버지도 물기지고 저희 아들도 물기지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기후비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기후비계를 왜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마른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인류의 원래 조상은 물기지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인의 거의 100%가 다 물기지고요. 유럽인도 한 70% 이상이 물기지고요. 그런데 이제 마른 기지가 이제 인류가 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겼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인류가 동쪽으로 이동할수록 점점 마른 기지의 비율이 늘어서 한국인은 거의 99.9%가 마른 기지입니다. 근데 마른 기지가 소위 말해서 열성이거든요. 분비원을 분비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소실된 건데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다 마른 기지다 보니까 마른 기지끼리 결혼하셔서 다시 마른 기지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게 한 일본만 해도 99.9%는 아닌데 한국에서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AI가 발전을 하고 AI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AI 툴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이라는 건데요. 세포를 하나하나 떼가지고 세포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고 보통 저희가 실험할 때 한 사람, 한 샘플당 한 대략 10,000개 정도 또는 그 이상 정도의 세포를 분석하는데 세포 하나하나 유전체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전사체라고 해서 DNA에서 이제 RNA가 나오는데 그 RNA의 종류와 빈도나 분포가 세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0개의 세포의 전사체를 분석한다면 사실은 10,000개 세포마다 각각 한 20,000개 정도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가 즉 10,000 곱하기 2만 매트릭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한 샘플이고요. 다시 그 샘플이 다시 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다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데이터가 방대해지는데 이제 유전체라고 하면 항상 이제 일정한 결과가 나오지만 전사체는 계속 그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양상이 현재 이게 노이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실제 그 세포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지를 구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거의 AI가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세포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교수님 연구에서 어떤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어떤 주제 혹은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생명 현상,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질병과 어떻게 관련있는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질병이 생기는가를 이제 알고 싶은데요. 사실 일부분은 타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더 잘 걸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전체학에서 많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 현재 내가疾病에 걸린 상태인가, 건강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은 RNA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근데 그 RNA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포를 따로따로 구별을 못하고 그냥 통으로 평균을 내서 했다면 이제 어떤 세포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는 단일세포 전사체 기술이 나오면서부터는 현재 저의 몸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학문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 걸 구별하기도 아직 힘든, 또 심지어는 이 세포와 저 세포를 어떻게 구별하나, 세포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나 하는 것도 이제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만 분야가 좀 더 정립이 되고 나면 단일세포 전사체 기술로 현재 당신은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의 어떤 세포가 기존에 비해서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교정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게 질병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질병과 연결지어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치료하거나 활용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병원에 간다 아니면 질병의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센터 관련돼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이오인공지능연구센터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기초의학을 하시는 연구자 입장에서 다른 분야의 그 연구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협업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비록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상 질환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 교수님들하고 공동 연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하는 학문이 기초과학이다 보니까 자연과학 교수님들하고 또 많이 겹쳐서 그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도래되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공학하신 분들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떤 AI 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필요성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또 공학 하시는 분과 AI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제안 해주실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또 알려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서울대에서도 이 센터를 통해서 이런 협업이 아주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는 이제 MD Ph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의학에서 기초의학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기초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과대학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면접을 해보면 물론 뭐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입학할 때 어떤 걸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단지 환자 잘 보고 치료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런 학생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취업할 때쯤 되면 다들 연구를 포기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길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연구를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는 게 너무 의과대학에서 환자 보면서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처럼 아예 환자를 안 보면서 연구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조금만 환자 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싶은 이런 의사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단독으로 연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고 의과대학에서 이미 연구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하신 분이 공동연구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류 같아요. 저희 서울대에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의과대학 연건 캠퍼스랑 관악 캠퍼스가 분리해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면 공동연구도 쉽게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사학자를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건 캠퍼스와 관악 캠퍼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그런 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 센터처럼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이렇게 관악에 구성되고 거기에 또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주 방문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김영일 교수님도 대표적인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로 보이시는데 취미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연구 이외의 시간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학부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제 취미가 좀 컴퓨터 코딩이었어요. 정말 취미로 그냥 뭐 게임도 좀 만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의과대학 공부에 하등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 컴퓨터 동아리도 들어가고 취미로 코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생화학을 하다가 유전차학으로 갔을 때 학부 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취미로 쌓아놨던 코딩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 제가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점이 찍혀서 그림 되는 것처럼 제가 학생 때 시간을 투자해서 했던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코딩 말고 특별하게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후배 과학자들, 특히 기초의학이나 의사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요즘 젊은 또 후배 교수님들 너무 연구를 잘하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교수님도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연구 여건이 열악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돌아가 보면 제 연구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걸 좀 따라가는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걸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인프라도 상당히 좋고 연구 여건도 굉장히 좋고 연구 수준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지시고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리딩하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후배 교수님들이 이루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생각하고 의학 쪽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초의학을 전공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살짝 고민했어요. 그래도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웠는데 임상을 좀 해볼까? 아니면 그래도 연구를 할까? 살짝 고민했다가 저는 이제 연구만 하자 이렇게 결정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임상을 하지 않고 연구의 길을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연구가 진짜 재밌거든요. 물론 환자 보는 것도 보람 있고 하지만 그 연구야말로 뭔가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재밌는 일을 해가면서도 또 그게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는 정말 재밌다.
지금까지 연구에 별로 생각을 안 했던 분들도 연구를 하는 것은 너무 재밌고 이과대학에 와서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지만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김정일 교수님과 이야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